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책임지는 거지 남들이 이래라 저래라는 거 믿고 갔다가 망하면 큰일 나잖아요. 자, 지금은 위기 상황입니다. 정말로 모두가 알고 있어요. TV를 봐서 알고 다큐멘터리 봐서 알고 교육받아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위기가 진짜 내 위기임을 알아야 돼요. 자, 저출산 고령화가 만드는 그런 현실 이야기, 미래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다음은 경제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인재 수급에 비상이 걸려 있대요. 실제 지금 채용 현장에서는 S전자, 현대차,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예를 들어드릴게요. SM엔터가 지금 매각을 했어요. CJ로 지금 진행 중이죠. 근데 거기서 저희 지인들이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면요, 연습생 구하는 게 너무 어렵대요. 애들이 예전보다 너무 줄어서 3분의 1로 줄어서 연습생 구하는 게 너무 어렵다 이거예요. 엔터업계도 그러겠구나. 괜히 외국에서 뭐 전략적으로 하지만 외국에서 이렇게 인재들을 수급하는 게 이유가 있겠구나. 물론 전략적으로 일본, 중국, 한국 멤버를 섞는 건 그런 시장을 위해서도 하는 거지만 수급적인 면에서도 그러겠구나가 느껴져요. 자, 인재 수급이 비상이라는 건요, 프로스포츠의 직격탄입니다. 그렇죠? 엘리트 선수가 수급이 안 돼요. 야구단이 운영이 안 되고 축구단이 운영이 안 되니까 그럼 해체되는 거죠. 해체. 그럼 이제 프로스포츠가 없어지니까 전 국민이 레저화되고 생활체육화되는 거예요. 그냥 프로스포츠가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럼 우리는 이제 해외 EPL 축구 보거나 그냥 해외 NBA 같은 거나 보면서 있는 거지 우리 건 못 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우리는 그냥 그거 보고서 동네에서 혹은 우리 생활체육 도민체전 뭐 동장 뭐 대회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활체육화 되는 거죠. 실제로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나 NBA 등 전통적인 스포츠는 시청률이 하락하고 있어요. 꾸준히. 예. 그리고 올림픽에서도 e스포츠, 게임도 그렇고 e스포츠를 좀 하자. 그리고 신규 스포츠 뭐 이렇게 브레이드 타거나 롤러브레이드 타거나 뭐 번지 점프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생성되고 인기 끌고 있다 이거예요. 예. 인재 수급에도 비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예체능계에 있는 친구들 제가 진로 상담할 때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야지 프로가 되고 프로로서 먹고 사는 수준이 되려면은 상위 몇 프로 돼야 되고 되려면은 실력뿐 아니라 인맥이라든지 네가 어떤 정치적으로 뭘 해야 되고 부모님이 어느 정도 돈을 들여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데 굉장히 안타깝죠. 예. 거시적으로 어쨌든 프로스포츠 자체가 줄어드니까. 자, 그래서 충청권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반대요. 여러분. 왜? 어려우니까 나중에 이거 한번 하면 휘청이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괜히 이런 어떤 스포츠 리그에서 게임을 같이 사업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줄어드니까 게임 쪽으로 눈을 돌리는 거고. 미국 NBA 시청률 작년보다 8% 감소. 얘기 나오죠. 네. 자, 인재 수급이 비상되니까 수출 주도의 제조업은 그나마 버텨요. 수출 주도하고 제조업들. 근데 고급 인력이 사라지니까 점점 여기도 이 각도가 줄어드는 거지, 완만하게 줄어드는 거지 감소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들어올 10명의 인재가 있었는데 지금 5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서로 현대로 갈 거고 빼갈 거고 뭐 LG도 SK도 서로 데리고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인재들을.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해외로 사업장을 이전하려고 조금씩 노력을 하고 있어요. 준비를.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우리 그냥 공기업 가고 공무원 갈래라는 게 선호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번에 이 코딩 배우면 된다라는 어떤 일반적인 명제 있잖아요. 코딩 배우면 무조건 돼라는 그런 것들. 근데 속으시면 안 돼요. 문과에서도 지금 코딩을 붙이고 있고 뒤늦게 이제 이과에서도 코딩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코더들도 프로그래머들도 이제 이 레벨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조금 배우면 이 정도로 해서 먹고 사는 거죠 지금. 그쵸? 그래서 단순 코드라고 하는 사람들은 먹고 살고 훌륭하시지만 이 이상으로 가려면 사실 수학, 과학, 영어 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수학을 잘해야 돼서 이제 이공계적인 그 좀 로지컬적인 게 있어야 되고 영어를 할 줄 알아야지 이제 언어도 이제 배우고 소통할 수 있어요. 외국이랑도 그렇고 계속 새로 언어가 개발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디자인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형 코더, 엔지니어형 코더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과는 더욱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대학을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엔지니어가 되려면은.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문과도 이과가 되고 있고. 느끼셔야 돼요. 나는 수학이 싫어서 문과 갈래 이런 분들도 어쩔 수 없이 붙이셔야 돼.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내수기업은 박살이 예측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농심, 뭐 삼양식품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먹고 사는 사람들은 줄어드니까 가격을 올리겠죠. 교육이나 식료품, 의류, 음식 쪽은 이제 돈을 아끼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실제로 아이가 없으면, 자녀가 없으면 돈을 잘 안 쓴대요. 소비적으로. 그래서 자급자족하거나 절약하거나, 예를 들어서 상추도 집에서 키우고, 내가 이게 뭐 이렇게 밀가루 사다가 이렇게 붙여 먹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기업들은 소비자한테 급격하게 가격을 전가할 거고, 가격을 우리 올렸어 어쩔 수 없어라고 해서 올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런 게 이제 기업들 줄어들 테니까 다국적 기업들이 이제 한국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지금까지 사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였잖아요. 그쵸? 인적 자원이 유일한 성장의 핵심이었는데, 이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우리 자원도 부족했던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 그리고 부모님 세대의 어떤 헌신과 고생이 있었고요. 고학력 인재들의 역할이 컸어요. 특히 반도체, 조선, 석유화학, 지금 우리나라를 떠받들고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끌었는데, 지금까지는 이끌었지만 앞으로는 어떨까요? 예. 인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기업들은 해외로 가고, 그런데 만약에 해외로 안 가려면 외국의 이공계가 엘리트가 한국으로 와야겠죠. 반대로. 예, 뭐 미국에서 대학교에 있는 뭐 콜롬비아 대학에서 IT 공학을 뭐 뇌인지 공학을 했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해야 되는데 올까요? 쉽지 않죠.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들은 그 이민자들을 받을 때도 고학력 인재들을 돈이든 복지든 뭘 통해서라도 한국으로 데리고 와야 돼요. 실제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도 인도라든지 파키스탄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한국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장치를 빨리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시죠. 저출산이면은 미래 세대는 취업이 쉬워. 지금 10명이서 두 자리 경쟁하는 걸 5명이서 두 자리 경쟁할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요. 이 전제가 잘못됐죠. 경제 규모 자체가 큰 파이가 줄어드니까 10명에 2명 하던 게 5명에 2명이 아니라 5명이 1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5명이 0.5가 돼요. 점점.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민자가 오니까 또 고령자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65세 이상도 몸 쓸 수 있는데 청년층이랑 이제 취업 싸움이 심해지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일부 양질의 고가 어려운 일자리 빼면은 여기는 경쟁이 심해요. 여기는 이제 기존에 청년층만 있었다면은 이제 이민자 청년도 있고요. 일반 우리 청년도 있고요. 우리 고령자들도 있어요. 40대부터 60대까지. 다 여길 달려드는 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사실 내수 기업이 채용을 많이 했는데 내수가 박살되니까 채용 인원이 줄어드는 거죠. 국가에서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은 쭉쭉쭉 계속 오르고 있고 보험료 4대 보험은 증가하고 지금 한 명 사람 쓰면요 최저임금 다 계산하면 최소 230에서 260 들어요. 4대 보험이랑 뭐 이것저것 다 하면 최저임금까지 다 하면은 한 명 쓰면은 알바도 이렇게 주 5일 써도 이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점점 로봇 고용이 되고 있고 자동화로 바뀌는 거예요. 정확히 깨달으셔야 돼요. 미래세대 취업이 쉽다라는 말 속으시면 안 돼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대한민국은 수입보다 수출량 국가니까 괜찮을 거예요. 맞아요. 다른 국가에 비해서 수출 비율이 높아요. 조금 더. 근데도 어쨌든 전체 파이로 보면요. GDP 이런 걸 보면요. 내수가 높아요. 어쨌든. 아직은.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건 내수랑 수출이 동시에 연결돼서 진행되지. 삼성도 내수가 없으면 휘청거려요. 내수랑 수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니까 내수로 국가 안에서 도는 것 내수 경제가 무너지면은 수출도 주춤거릴 수 있으니까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수출형 국가니까 괜찮다는 거 속으면 안 돼요. 그럼 솔직히 내수한테 부과하던 세금들이 있는데 국가에서 법인세 같은 게 그럼 이제 무너지면 수출 기업한테 니네 돈 잘 버니까 니네가 좀 더 내라고 해서 각종 세금이 중과될 확률이 큰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코스피, 그러니까 대기업들 일부인데요. 잘 느껴보세요. 여기에서 일부 내수 기업들이 이제 무너질 거고 대부분이 이제 그나마 IT 바이오가 많아요. 그나마 다행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자녀분들이 취업을 하신다 그러면 이런데 취업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문과라도 여기 들어가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과에 이과가 되는 거예요. 이과의 심화는 더 심해지고. 괜히 삼성부터 현대, SK, LG 이런 데가 미국에 투자하는 게 아니야. 외국에 투자하는 게 아니야. 엊그저께 또 텍사스 테일러에도 우리가 오스틴 쪽이 아니라 테일러에도 이제 투자한다고 하고 왔죠. 이재용 씨가 투자 유치하고 왔죠. 투자한다고 결정. 그리고 괜히 국민연금의 코스피 줄이는 거 아니에요. 예. 비중은 더 줄인다고 해요. 속도 문제일 뿐 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줄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는 캐스터로서 전달을 해드리는 것 뿐이에요. 상황이 이렇다는 거 정확히 아시라. 왜?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책임지는 거지 남들이 이래라 저래라는 거 믿고 갔다가 망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기본소득이 언젠간 논의가 돼야 되고요. 정치를 떠나서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기본소득이 굉장히 적어요. 많이 못 줘요. 기껏 줘봤자 20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줘봤자 50만 원일 거예요. 많이 줘봤자. 못 먹고 살죠. 그쵸?
그래서 기술적으로 특이점이 빨리 와야 돼요. 특이점이라는 거는 정말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지금 AI가 정말로 사람처럼 될 수 있는 거에 만약에 30%다. 특이점이 70%까지 와야 돼요. 정말 사람같이 되는 것들. 드론이 알아서 가는 것들. 뭐 로봇이 알아서 되는 것들. 이런 특이점이 빨리 와야 되는 거고 신기술도 빨리 와야 되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핀란드, 스페인, 뭐 미국 이런 데서 기본소득 논의 실험을 했었는데 쉽지 않았대요. 그리고 앞으로 독일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최초로 최고로 앞으로 이런 거 보면서 논의가 돼야 될 거다라는 거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지금 이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경제 문제가 아주 심각해질 거다. 그래서 진로나 뭐 어떤 취업 창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거니까 최대한 향후 5년간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눈앞에 이제 피부로 직감될 수 있는 시기가 5년인데 그래야지 앞으로 진짜로 야 큰일 났다 라고 했을 때를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오늘 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경제 문제를 경제 문화 변화를 얘기 드렸는데 속으시면 안 돼요. 누군가 그럴싸하는 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만 믿으시고 이런 경제의 문화와 변화가 있을 거를 받아들이시고 나는 어떻게 할 거에 대해서 정확히 깨달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지방, 노인, 농어촌에 관련된 이슈인데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국에 있는 농업 인구는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지금. 그쵸? 중위 연령, 그러니까 평균 연령부터 해서 그런 사람들이 늘고 있고, 안타깝죠. 그만큼 지금 2000년도 이후로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죠. 그쵸? 늙어가는 농촌. 그럼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3040, 그러니까 20년 뒤, 3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더 줄어들겠죠? 시골에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을 테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농업 이쪽도 개혁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고, 농업 수입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먹고 사는 길에서 식량 전쟁이 나올 수도 있다. 흔히 말하면 극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정도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농가 비율도 엄청 줄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농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차 타고 드라이브 가셔서라도 한번 느끼시면 좋겠어요. 자, 이거는 인구 소멸 지역이죠.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예. 이런 지역이 없어진다고 느끼시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섬처럼 되는 거죠. 섬처럼. 자, 지방 소멸이 가속화될 거다고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그래서 지방에 있었던 것들, 예를 들어서 뭐 대전, 뭐 세종, 청주가 있다. 그럼 이제 요건 이제 하나에 묶어지는 거예요. 광역화. 이해되시죠? 그래서 광역화가 급속 진행될 거고요. 시골의 공동화, 시골이 비는 거는 더욱더 급속해질 거예요. 갑자기 될 거예요. 더 난리 나죠.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지금 완전 불이 되는 거예요. 불이. 자, 지방이 소멸되면 어떻게 되죠? 부동산도 위험해지죠. 가계부채가 위험해지고 부동산 양극화되고. 과연 기업형 농업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저는 기업형 농업이라는 건요, 미국처럼 외국처럼 땅이 엄청 커서 루틴한 어떤 시설을 지을 수 있을 때만이 돼요. 근데 우리처럼 아파트 형식으로 공장화된 어떤 기업형 농업이 되긴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기업형 농업은 쉽진 않다. 되긴 될 건데, 그리고 빨리 이제 지자체랑 농민들 간의 어떤 협약이 돼야 된다. 쉽지 않을 거고요. 지자체도 빨리 통폐합이 돼야 되는데 아마 쉽지 않겠죠. 정부 정책상에. 예. 아마 많은 진통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빨갛게 물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미래에. 예. 그 지역별 100년 후의 인구 전망이 있어요. 2117년. 예. 5분의 1 토막 나죠. 4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난리 나는 거죠. 난리 났어요. 한번 보세요. 도시가 어떻게 될지. 잠깐 멈춰서 보셔도 돼요. 예. 광주는 35만이 된대요. 대전 41만이 되고. 예. 자, 도시랑 시골이 사라집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상품은 소멸되죠. 축소되거나. 해외 의존도는 높아지고요. 그쵸? 지방, 시골의 치안 안정도는 하락할 거고요. 그쵸? 뭐 그만큼 기술이 발전하겠죠. 뭐 IoT, 사물 인터넷도 그렇고 드론이 계속 24시간 떠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예. 자, 거주 양극화도 심해지고 시골은 슬럼화, 되게 좀 이렇게 쭉 가라앉는 그런 게 되겠죠. 문화 역전 현상도 나올 거예요. 다인종, 다문화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더욱더 메인이 되고 다인종 중심으로 가니까 도시의 정체성이 혼잡해질 수도 있어요. 이 도시는 정통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일지 아니면 다문화가 모여있는 곳일지. 실제로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곳이 있죠. 예를 들어서 동으로 치면 대림동, 뭐 또 뭐 있죠. 뭐 안산 이런 데가 좀 대표적인 다문화 쪽이잖아요. 또 중국 조선족 이쪽이 많이 몰려있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도시 정체성이 혼잡스러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준비 없는 이민자 수급이 되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시골 지역에는 갈등이 폭발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고, 그럼 대안이 뭐냐? 그럼 이민자 받으면 되냐? 그쵸? 맞아요. 이민자 받아야 돼요. 생산 가능 인구는 증가해요. 충분히. 예. 맞는데 경제 효과가 적다는 얘기예요. 이민자를 받았을 때. 결국 와봤자 그 이민자들이 아까 말했던 화이트 칼라 혹은 고학력자의 이민자들이 많이 오기보다는 결국 블루 칼라 위주예요. 우리도 실제로 1930년도부터 2000년대까지도 외국으로 간 사람들 보면은 고학력자분들보다는 다들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절에는 우리가 GDP가 낮았을 때는 다들 블루 칼라가 갔어요. 가족들 먹이 살리려고. 그쵸? 그러니까 저임금 외국인들이 증가하지 고임금 기술형 인재가 적게 올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정착하기보다는 단기로 돈 벌어서 본국 가서 잘 살려고 하는 거죠. 우리 빠니보틀이나 뭐 유튜브들 보면 나올 거예요. 그쵸? 곽튜브 이런 것도 보셔도. 그래서 잘 사는 게 주 목적인 사람들의 확률이 커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정착했을 때 이민자들이 원활하게 수급됐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도 4차 산업 때문에 이제 4차 산업이 손님끼리 안 닿는 몸으로 쓰는 것들의 치열한 영역이 남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해서 지금 공사장 가면은 지금 한국 사람들보다는 외국인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시예요. 한국의 서민들이랑 경쟁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민자를 받으면은 겉으로는 맞는데 경쟁이 심화돼서 이게 심해져서 굉장히 이게 갈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민자는 또 돈을 안 아끼나요? 돈 팡팡 쓰나요? 우리나라 와서 내가 소비 대신 해줄게요 라고 하지 않죠. 소비보다는 본국에 송금을 많이 할 거고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또 군대 문제도 예민한 거죠. 이민자들은 왜 그럼 군대 안 가요? 라고 해서 세금 탈세 안 해요? 라는 얘기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이 사람들 한국에 오자마자 수십 년 걸리겠죠. 언어가 익숙해지고 한국 사람이 되는데 1세대는 거의 불가능하고 2세대나 3세대 돼야지 사실은 그 나라 사람이 될 확률이 크잖아요. 그럼 이제 30년에서 50년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 학부모님들, 교사분들은 이제 다 돌아가시고 난 뒤일 확률이 커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평화롭게 다문화, 다민족, 다인종이 우리가 교과서대로 우리 위아더원 같이 지낼 거야 라고 할 거예요. 그럴까요? 과연? 아니죠. 갈등이 많을 거예요. 문화가 전복된다는 게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갈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갈등을 잘 스무스하게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는 정책과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민자들은 출산율이 높을까요? 이슬람 제외하고는 그렇지 않대요. 실제로. 아까 제가 표 보여드렸잖아요. 저번에. 동남아시아, 동아시아도 지금 출산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쵸? 자, 이민자들이 왔을 때 범죄 관련해서는 편견만 있다? 맞아요. 편견일 수 있어요. 근데 동네가 슬럼화되거나 약간 으스스하거나 그런 동네 부동산이 굉장히 좀 안 좋다라는 편견은 확실히 있다는 건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쵸? 예. 저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좀 약간 잘 모르시는 게 한국어가 배우기 쉬운 줄 알아요. 이민자들이 와서. 어려워요. 고리번호예요. 일종의. 예. 물론 그렇다고 막 많이 어렵냐 그건 아니지만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민자들이 왔을 때 수용하고 합의가 충분히 돼야 되는 어떤 제도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냥 그 빈자리를 무조건 외국인을 채우면은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 사람들도 와서도 힘들고 그 사람들 우리한테 노예처럼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사람으로서 오는 거고 하나의 생명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의 가족으로 오는 거고. 그쵸? 그리고 그 사람들도 어쨌든 한국을 기회의 나라로 보면서 오기 때문에 당연히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노예가 아니라니까요. 노동자고 거주자니까. 그래서 대규모 이민자를 받아서 우리가 받는 게 맞지만 받으면서 사회 갈등이 심해지는 걸 겪으면서 뭐 사회 뭐 연금이 무너지는 걸 막고 사회의 어떤 GDP가 떨어지는 걸 막고 이렇게 하느냐 혹은 이민자 안 받고 저출산 쇼크 받을래 요런 어떤 대결 두 가지 이원화적인 방법 중에 하나를 우리가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결국 이민자 받을래 안 받을래 싸움인 건데 이민자 받으면은 사회 갈등이 심할 거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총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지금은 위기 상황입니다. 정말로 모두가 알고 있어요. TV를 봐서 알고 다큐멘터리 봐서 알고 교육받아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위기가 진짜 내 위기임을 알아야 돼요. 큰일 났다 진짜. 와 진짜 큰일 났다.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진짜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 주지 않는구나. 내가 내 살 길은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느끼셔야 돼요. 아시겠죠? 경제 위기가 올 거예요. 정말로 내수가 가라앉을 거고 수출 감소할 거고 인재가 줄어드는 걸 느끼셔야 돼요. 계층 갈등, 양극화 위기가 정말로 끝까지 왔구나 느끼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신분제 사회로 정말 돌입되고 있구나 느끼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현재와 미래를 정확히 내가 인식해야겠구나를 느끼셔야 되고요. 자, 기술 발달로 갈수록 사람이 필요 없는 사회로 가고 있구나. 맞아. 진짜로 로봇 고용화가 정말로 점점 심화되고 있구나 느끼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내가 기존까지 선배들이 가라고 했던 그 방향대로 가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도 느끼셔야 되고. 진학 진로의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수명이 늘고 병은 고쳐지고 있는 사회예요. 고령화가 심화될 거예요, 더욱더. 그래서 정치권이 해결해 줄 거라는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내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돼요. 내 가족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미리 준비해야겠죠. 그래도 지금이라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 경제, 노동, 연금 개혁 무조건 있어야 돼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 사업을 하고 교육 일을 하지만 교육 개혁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현장에 더욱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도 그렇고 교육 개혁이 있어야 돼요. 인적 개혁이 있어야 돼요. 교육, 공무, 행정, 교사, 교육부, 사범대학교, 교대 이런 데 모든 것들이 다 개혁이 돼야 돼요. 특히 고용 유연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쉽지 않죠. 노동자들이 과연 타협할지는 모르겠어요. 이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쉽지 않죠, 솔직히. 최저임금 폐지? 쉽지 않죠. 임금 피크제 연공 서열? 과연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고용 유연화는 어떤 형태로든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금 개혁 무조건 해야 됩니다. 국민적인 설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지방 거점에 인프라 설치, 집값 반의 밥값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출산 고령화 막을 수 있어요. 교육이란 거는 미래형으로 실용적으로 바꿔야 돼요. 이념형 교육이 아니라 실용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일자리 연계되는 걸 빨리 만들어야 돼요. 정확히. 마이스터고 특성하고 너무 좋지만 더 빨리 더 만들어야 돼요. 정확히. 사회적으로 과감성을 통해서 전통적으로 과목이 또 축소를 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적인 걸로 빨리 바꿔야 돼요. 빨리 부동산 공급하고 미혼 가구 싱글세 도입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죠, 지금. 전 설득력은 있다고 봐요.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불합리하긴 하지만 선택의 문제인데, 그리고 되고 싶어서 싱글이 되지 않는 것도 있는데 내가 왜 세금을 내야 돼? 이럴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주장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미혼모, 미혼부, 동거 사실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적극 지원이 있어야 돼요. 우크라이나는 참고로 대리모가 있대요.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있대요. 네. 올바른 양성평등. 지금 너무 극과 극이죠, 남녀가. 양성평등이 올바르게 빨리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국가에서도 빨리 경력 단절에 대한 문제도 해결을 해줘야 되고요. 페밀리즘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저출산이 회복되려면. 핵심은 이거예요. 누군가 또 이런 얘기도 해요. 굉장히 예민한 얘기인데요. 대를 위해서 민주주의에 잠깐 멈추고 독재가 필요할 수도 있대요. 무조건 국가주의 전체주의적으로 야 이거 해 라고 해서 선택 안 주고 무조건 하는 거예요.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일부에서는. 이해되시죠? 제 생각이 아니라. 또 어떤 얘기냐, 고령화들을 위해서 오래 살기 싫은데 사라지니까 안락사 논의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사회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물론 윤리 문제가 있겠죠. 또 고령화니까 부족한 복지시설 개선도 필요하고 준비도 지금 빨리 필요하고, 아까 말했지만 시골 이런 데는 노인 인구가 많지만 병원이 없어요. 의료체계라든지 공공의료 빨리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또 다른 정리를 해드리면요, 빨리 대규모 이민자를 받아서 속도를 늦추거나, 그로 인해서 사회 결등 겪을 건 어쩔 수 없지만 늦추거나 받아서, 아니면은 아예 안 받거나 팡팡, 아니면 솔직히 포기하거나, 괜히 지금 니트족이 나오거나 프리터족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탈출하거나, 아니면 그냥 무한 긍정, 잘 될 거야 하면서 그냥 무한, 그러니까 외면하는 거죠, 솔직히. 그러니까 요 네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개인적인 건 사람들이 다들 이걸 빨리 책임지셔야 되고요. 경제적인 걸 빨리 장치를 마련하셔야 되고요. 국가적으로는 1번인에서 이걸 빨리 결정을 해야겠죠, 우리가.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저는 캐스터로서 논문이라든지 기사, 그리고 많은 어떤 언론에 나온 것들을 다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이번 한방으로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얘기를 받아들이실지 안 받아들이실지는, 근데 저는 정확하게 솔직히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될 거예요 라고. 모든 정치인도 알고 있어요. 모든 어른들도 알고 있고. 이걸 혹시나 학생분들이 보시면 정확히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과거보다 어렵습니다. 교사분들, 부모님들이 보고 계시고 국민들이 보신다면은 꼭 부탁드릴게요. 제발 많은 것을 인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식하지 못하면 내가 혹은 내 가족이 누군가의 수단이 됩니다. 항상 인식해야 돼요. 의심해야 되고. 아시겠죠? 다음에 기회 되면 또 이거 관련돼서 제가 특강하는 것들 또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 그 강의 클립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가족이 이거 보시는 분들이 행복하시고 부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축하하거나 뭐 이렇게 인사말 할 때 부자 되시라고 그러고요. 가족끼리 화목하시고 행복하시고 사랑 넘치시라고 해요. 이게 균형이 있으시면 좋으니까. 아시겠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앤드림 어디서 보시면은 좋은 사람이라고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좀 위기임을 많이 인식하시고, 국가가 좀 잘 발전되는데 저도 일조하고 싶습니다. 잘 되면 좋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